자, 이제 2주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어서 계속 그 창업 상담, 행정 및 보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이 두 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공문서가 무엇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서의 필요성,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문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문서의 종류. 그 여기 이 창업 상담 및 행정 및 보고 이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서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도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서의 종류, 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쵸? 예. 작성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공문서와 사문서. 그렇습니다. 예.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문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또는 정부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접수한 문서까지 포함. 이거 중요해. 시행한 문서 및 접수한 문서. 그러니까 제가 사문서라도 얘네들이 접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의 사적인 목적. 그래서 사문서도 행정기관이 접수하게 되면 공문서다라는 거고요. 접수한 문서는 사문서라도 접수가 되잖아요. 공공기관에. 그러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단 법령의 반려규정. 이게 무슨 냐면 민원인들이 취하를 했을 경우에 취하 신청을 해서 취하가 됐을 경우에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그때는 반려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법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원에 대한 거, 민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요청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반려를 못해요. 그렇지만 민원에 대한 어떤 취하라면 이거는 반려가 가능하다.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반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1, 2, 공문서, 사문서. 두 번째, 유통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일단 내부 결제 문서.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품위서라든가 아니면 뭐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만 최고 팀장까지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유통이 되는 게 아니죠. 유통이 되는 게. 근데 만약에 대내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저예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쭉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총장님까지 결제를 받았어. 무슨 결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총장님한테 저 근데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하고 같이 올리면서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강의실은 누가 알려줘야 돼? 여기 시설팀이야. 시설팀한테 그걸 알려줘야지만 야 총장 결제 났으니까 네 시설팀 강의실 하나 좀 내놔봐. 좀 배정 좀 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요럴 때 음, 총장 결제까지 받아서 이 시설팀한테 나 강의실 하나만 배정 좀 해줘요 라고 보내는 문서 이게 뭐예요? 대내 문서예요. 유통이 되는 거죠. 그죠? 유통이 되는 대내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내부 결제 문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결제만 하면 끝나는 거고 대내 문서는 올라갔다가 옆으로 빠지거나 그 내용을 다른 부서에 전달할 때 이거를 대내 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외 문서는 뭐예요? 이 조직 외부, 예를 들면 뭐 정부기관 또는 다른 회사 이런 쪽에 문서가 날아가는 거, 결제받고 날아가는 거 이걸 대외 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서가 있냐면요.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분이 결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다보라는 거죠. 다보라는 거죠. 이런 문서. 그래서 이거를 내부 문서와 똑같은 건데요. 대신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수신자가. 이럴 때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대상에 따라서 구분.
몇 가지? 네 가지 서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아유, 문서도 성질이 있네. 예,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나 한번 볼까요? 예, 문서는 일단 법규 문서, 이거 뭐예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이런 것처럼 법규를 나타내는 문서. 이것도 문서 중에 제일 상위의 문서라고 볼 수 있죠. 법규 문서. 법을 정리해 놓은 문서. 아시겠죠? 법을 정리해 놓은 문서.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건,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령이나 이런 거는요, 다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네이버를 통하면 법령을 다 검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조항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그냥 네이버에서 법령 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나 볼까요? 창업지원법 이런 거 있나 보자. 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있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법령 정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어서 두 번째, 지시문서.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하급기관이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문서예요. 예, 명령서죠, 명령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행정규칙, 행정명령. 이것도 거의 법적인 효력과 똑같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행정규칙과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문서라는 게 있어요. 공고문서. 이건 뭐냐면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일반인한테 알리는 문서. 예, 이거를 공고문서라고 하고요. 이 공고문서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선 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공고문에 있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치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다? 예, 여기 보면 알림 소식, 공지사항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공고예요. 이게 다 공고입니다. 공고, 서류죠. 이게 다 공문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치문서라는 건 뭐냐면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은 거죠. 뭐 매뉴얼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면 뭘 뒤져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뒤져보시면 자료실 같은 게 있는데 알림마당 그래서 이런 거 다 안전 게시판 또 금융 자료실 뭐 보도 자료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고는 아니고요. 누구 보라고 꼭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필요하면 갖다 보세요라는 뭐예요? 일정한 사항을 비치해가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문서 매뉴얼도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고요. 민원 문서 이건 뭐냐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인허가 또는 어떤 처분 등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처리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 양식 같은 거겠죠? 그렇죠? 민원 문서 그리고 일반 문서는 상기에 속하지 않는 문서를 일반 문서라고 합니다. 일반 문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는 문서가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네, 성질이 주로 몇 가지가 있느냐? 문서의 성질에 따라선 1. 법규 2. 지시 3. 공고 4. 비치 5. 민원 6.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반 문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네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참 재밌겠죠?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서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일단 문서는 적합한 권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고요. 문서에 대해서는 이래야 성립이 된다. 두 번째,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절차 및 형식을 갖춰야 되고, 이 세 가지네요. 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예,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해요? 성립 시기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해서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하면, 예, 도장을 찍거나 결재하면 그때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문서의 효력 발생. 이건 성립이고, 성립은 언제 돼? 결재함으로써 되고, 결재함으로써 되고, 효력은 언제 발생돼요? 이건 네 가지로 나눠져요. 표백주의, 이건 뭐예요?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발신주의는 결세한 그 문서를 그 상대방, 받을 사람한테 보낼 때. 그 다음 세 번째, 도달주의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요지주의는 그 내용을 인식했을 때, 상대방이. 야, 이게 제일 어렵네. 그죠?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도 난 그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럼 끝이네. 그쵸? 그래서 보통 공문서들 중에서도 중요한 공문서는 어떻게 돼요? 공문서를 쓰고 그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 메일을 보내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을 쓰고 꼭 어떻게 요지주의가 제일 힘든 효력 발생 그 기준인데 요지주의가 그렇죠? 왜냐면 본인은 받았어도 나 안 받았어요. 난 받았는지 몰랐어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받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나중에 확인을 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서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문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규범. 예, 이게 0 제7조 1항인데요. 국어기본법 제3조 3함에 따른 어문규범에 따라 작성을 해야 돼요. 제가 배웠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찾아볼까요? 예, 국어기본법 3조 3항 쳐볼게요. 국어기본법 3조 여기 있나? 그런 거 없는데? 이건 또 안 뒤져지네? 나오네. 국어기본법 3조 상함.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제13조 국어심의회 이런 심의회를 거쳐서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건 뭘까요? 라고 세 개니까. 그죠? 세 개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네요. 어문규범, 간결, 쉬운 우리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또 틀린 것 나오겠죠? 그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작성 기준은 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 그리고 쭉쭉 숫자 쓰고 원 쓰고 가로 열고 한글로 다시 한번 표시해주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바코드 같은 거는 어디다 표시를 해요? 행정기관명 표시줄 오른쪽에 2cm, 2cm 범위 내에다 표기를 해준다. 바코드는. 예, 바코드는 여기다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문서 있나? 그러니까 문서가 있으면 정식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행정기관명 여기다 위에다 딱 적잖아요. 그럼 적는 오른쪽 요 끝에 요렇게 해서 요만큼의 여기에 바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원래 바코드 있는 문서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표시를 해줘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는 쪽번호를 꼭 기록해야 됩니다. 2장 이상이면. 그리고 발의자 및 보고자, 기한자 및 보고자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그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목의 구분에는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 용지의 크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면 똑같은 거는, 그래서 이것도 문서의 작성 기준 그러면 이것도 기준 그러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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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거 엉뚱한 걸 넣어주겠죠. 그거 맞추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창업상담 행정 및 보고라 그래서 보통 그 하나의 서류를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양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적어야 되는 게 뭐죠? 예,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거 외우세요. 그냥 수주제발, 수주제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수신, 수신, 수신이고요. 수신, 수신이 제일 먼저 있고요. 수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누구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여기 없어도 되지만 이거 넣는 데도 많아요. 주무.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주무는 뭐냐면 보통 수신은 그 기관의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기부에다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보내야 돼요. 수신은. 그럼 주무는 근데 원래 일은 장관이 다 하나? 아니잖아요. 그 담당 주무관이면 그 부서 플러스 담당자 이걸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누구 일인지 알지. 그쵸? 보통 이렇게 넣어주고요. 수주, 그 다음에 제목.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신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발신자. 이건 어디 밑에다 넣어주거나 그러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상담, 이거 이제 서류들이에요. 이렇게 만든다 해서 수신, 제목, 여기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게 이제 주무예요, 주무. 주무. 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결제, 최종 결제자는 이쪽에 있고요. 날짜 적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행정문서예요, 서류. 그 다음에 기한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겠죠. 예, 기한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이 뭔지. 자, 기한자는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규정, 과거, 생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만들기 전에 설문조사, 실태조사,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기한의 경우에는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기한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며 당연하지. 그 다음에 해당 기관과 수임자와의 관계 입장을 고려해서 기한한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할 때 공문 보내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분은 사전에 그 받을 사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보냈다고 얘기하고 또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문만 만들어가지고 띡 보내놓고 신경도 안 써. 근데 진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이런 거는 업무 그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꼭 업무를 하실 때는 그 담당자 카운터파트한테 공문을 만들 때는 적어도 한 번은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이게 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만드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시 주의사항 공문 만들 때 이것도 또 네 가지네. 1, 2, 3, 4 네 가지네요. 어떤 거? 정확성 육하 엄칙에 의해서 오타자 이게 특히 중요해요. 오타자 예 맞아 이런 거. 그리고 숫자 착오 없도록 만들고요. 두 번째 용이성 짧게 끊어서 만들고 세 번째 성실성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한마디로 용어를 경어를 많이 사용해서 예,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성 한 건 한매주의로 효율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무별로 일건에 대해서 하나의 공문을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몰아가지고 하나의 공문을 만들면 특히 담당자가 다른데 공문을 하나로 만든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작성 시 유의사항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